엄격한 집안 규칙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양육 방식으로 유명한 한 부유한 재벌 아버지가 최근 고용한 어린 가사 도우미가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다. 그녀는 그의 오랜 규칙을 깨고 수년간 잊혔던 낡은 개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아무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소년의 얼굴에 피어나게 했다. 그 몇 분 동안만큼은 아이의 다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이가 다시 평범함을 느끼게 해준 단순한 기쁨의 순간이었다. 분노하거나 그 상황을 무시하는 대신 재벌 아버지가 다음에 선택한 행동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의 역할, 그리고 그가 사랑과 보살핌,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걸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년, 지우는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휠체어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집 안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에어컨의 희미한 소음만이 정적을 깼다. 팔 없이 태어난 지우는 소소한 방식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사실 그의 세상은 닫힌 상자처럼 느껴졌다. 재벌인 그의 아버지는 항상 회의나 출장으로 바빴고 직원들은 불필요한 대화 금지, 일과표 엄수라는 엄격한 지시를 따랐다. 치료와 운동, 세심하게 계획된 일과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지훈에게는 삶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생각 없이 달리고 놀고 웃을 수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되려는 시도를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이곳에는 오직 질서와 규칙, 그리고 자신의 다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들 뿐이었다. 그의 하루는 놀라움도 따스함도 없이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니는 듯한 외로움의 그림자 속에서 느리게 흘러갔다. 그날 오후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인 미아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교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젊었고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하고 집중해서 청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한 손에는 걸레를, 다른 한 손에는 양동이를 들고 방을 오가며 선반의 먼지를 털고 유리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집의 크기에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곁눈질로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 호기심이 일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그러하듯 그녀를 무시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똑같이 행동했다. 정중하고 거리를 두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미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방 구석구석을 차분히 살폈고 방의 맨 끝에 다다랐을 때 책장 아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고 얇게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 그것은 팔이 없는 아이가 발이나 턱으로 밀 수 있도록 끈과 작은 조종장치가 위에 달린 개조된 장난감 자동차였다. 지우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놀기를 그만두기 전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이었다. 누군가 몇 년 전에 거기에 두고 잊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미아는 손 안에서 장난감을 돌려보며 개조된 부분을 살펴보고는 지훈을 힐끗 보았다. 그는 관심 없는 척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눈은 계속 장난감 쪽으로 향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말없이 그것을 치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미아는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장난감을 바닥에 놓은 뒤 지훈의 방향으로 살짝 밀었다. 바퀴가 구르며 차는 천천히 굴러가 그의 휠체어 근처에서 멈췄다. 단순한 움직임이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살짝 조여왔다. 지우는 한참 동안 차를 쳐다보다가 몸을 앞으로 숙여 조종 패드에 턱을 댔다. 모터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차가 앞으로 나아가 서투르게 원을 그렸다. 미아는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지훈 쪽으로 부드럽게 차를 밀어주었고 곧 그들은 차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놀이는 느리고 어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였고 그가 몇 년 동안 누구와도 함께 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현실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워지기 전 더 가볍게 느껴졌던 시절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아는 그의 상태에 대해 묻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속도를 정하게 내버려 두며 놀았다. 집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다. 마치 규칙과 정적이 카펜 위에 그들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랜만에 지우는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었다. 몇 분이 흐르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입술이 미소를 그렸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이내 더 넓고 진짜 미소가 되었다. 억지로 지어낸 것도 예의상 나온 것도 아니었다.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쁨의 불꽃에서 비롯된 미소였다. 미아는 알아차렸지만 그를 무안하게 할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를 앞뒤로 굴리며 둘 사이에 리듬을 만들며 게임을 계속했다. 지우는 가슴속에서 작은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던 것보다 이 감정을 더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가 자신 주위에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왔다. 묻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써 말이다.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차가 다시 그에게 굴러왔을 때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전보다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그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차분한 관심만이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언제든 평소의 규칙이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켰지만 지금은 아직 둘뿐이었다. 미아는 마치 그에게 선택권을 남겨주듯 그의 발 옆에 차를 부드럽게 놓았다. 지우는 그것을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연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그 조용한 방 안, 책장들과 부드러운 에어컨 소음 사이에서 무언가 변했다. 작고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새로운 숨결이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아는 지훈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손길들을 일상 업무에 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좋은 하루 보내. 나 네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았어. 같은 짧고 간단한 메시지가 적힌 작은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때로는 쪽지에 동물, 자동차, 집 같은 복잡하지 않고 명랑한 스케치에 작은 그림들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집안 곳곳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그가 도움 없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퍼즐 조각의 가장자리를 더 크게 만들어 그가 턱으로 밀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다른 날에는 색칠 공부를 특별한 스탠드에 놓아 그가 작업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조절했다. 각각의 변화는 조용하고 미묘했지만 그들이 같은 방에 있지 않을 때도 그녀가 그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을 알아차렸지만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글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림 프로그램이 있는 작은 태블릿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메시지들은 단순한 선과 모양이었다. 때로는 웃는 얼굴이나 고양이의 빠른 스케치뿐이었다. 다른 때에는 두 캐릭터가 공을 차거나 함께 걷는 것 같은 막대 그림으로 만든 작은 이야기를 그녀에게 보내곤 했다. 미아는 항상 미소로 반응하거나 답으로 자신의 그림을 더했다. 그들은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둘 다 그것이 일종의 대화라는 것을 이해했다. 때때로 그녀는 의자 뒤편에 붙어 있거나 그녀가 먼지를 털고 있는 책 밑에 끼워진 그의 스케치 중 하나를 발견하곤 했다. 마치 그녀가 깜짝 놀라며 찾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이러한 교환은 그들의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은 말없이 그것을 기대했다. 그것은 말없이 대화하는 방식이었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는 달랐다. 다른 방에서 침묵은 거리감, 규칙, 그리고 차가운 형식주의를 의미했다. 미아와 함께 있을 때 침묵은 편안함을 의미했다. 그녀는 서둘러 대화나 질문으로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고 그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선반을 청소하고 그는 개조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때로는 그녀가 책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른 때에는 그녀가 방을 떠나기 전에 조용히 작은 물건을 그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었고 그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장애를 피하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의 중심에 두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가 누구인지의 일부였고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그녀가 누구인지의 일부였다. 이 균형은 그들 중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신뢰감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깊어지는 유대감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의 아버지인 대현은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복돼서 잠시 멈춰 서서 미아와 아들이 조용한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러기 힘들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직원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일 뿐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아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대현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외부의 영향이 자신이 세심하게 유지해 온 질서를 방해할 것을 두려워하며 아들의 세계를 통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에게서 보이는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다. 더 밝아진 표정, 더 길어진 집중의 순간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드물고 거의 숨겨진 미소. 대현의 감정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호기심이 생기고 희망을 품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위협을 느꼈다. 그는 이 관계가 실망으로 이어질지 혹은 미아가 자신이 정한 집안의 경계를 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전에도 관계가 형성되고 깨지는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아들은 더욱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미아에게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서툴지만 다채로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문께 서서 지켜보던 대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물러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둘 중 누구도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떴고
이 유대감이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날들은 이 새로운 리듬 속에서 계속되었다. 조용한 교감, 개조된 물건들, 그리고 오고 가는 그림들. 미아도 아들도 그 변화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은 여전히 크고 조용했지만 이제 어떤 구석들은 마치 그들이 공유한 순간들의 흔적을 품고 있는 듯 다르게 느껴졌다. 대현은 멀리서 계속 지켜보았고 때로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며 자신의 통제된 세계를 보호하는 것과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미아와 아들 사이의 조용한 유대감은 굳건하고 말없이 이어졌고 대현은 그들의 세계 가장자리에서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아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쌓여있는 커다란 쿠션 더미를 발견했다. 지우는 휠체어를 탄 채 근처에 있었고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카펫 위에 첫 번째 쿠션을 놓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천천히 그녀는 더 많은 쿠션을 쌓아 반원 모양의 벽을 만들었다. 그녀는 문처럼 입구를 남겨두고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와 안쪽 바닥을 덮었다. 그리고는 몇 가지 개조된 장난감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가장자리가 돋보이게 만든 퍼즐, 턱으로 조종하는 작은 자동차, 그리고 몇 개의 블록. 지우는 물건을 놓고 싶은 곳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미아는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들이 끝마쳤을 때 그것은 마치 지붕 없는 작은 텐트처럼 작고 둘러싸인 공간처럼 보였다. 미아는 그것을 요새라고 불렀지만 그는 조용히 성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성 안에서 지우는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쿠션벽은 그곳을 크고 조용한 집으로부터 분리된 사적인 공간처럼 느끼게 했다. 미아는 바로 바깥에 앉아 그가 서두르지 않고 탐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턱을 사용해 장난감 자동차를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쿠션벽에 블록을 쌓으려고 시도했다. 몇 번 블록이 무너지자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미아는 대신 나서서 고쳐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조각들을 건네주었다. 그들은 거의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지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세계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해진 규칙과 일정에 익숙한 아이에게 이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 성은 비록 거실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가 안전함과 자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집의 다른 한편에서 대현은 서재에서 컴퓨터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그가 이따금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열어두는 보안 카메라에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눈이 거실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바닥에 배열된 쿠션 더미와 그 안에 장난감에 둘러싸인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은 그를 멈칫하게 했다. 대현에게 그 모습은 어수선하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집을 깔끔하고 정돈되고 통제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방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보니 그 질서에 대한 방해처럼 느껴졌다. 그는 몇 분 더 지켜보며 아들의 조용한 미소를 알아차렸지만 안도감 대신 불안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집이나 아들의 일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맞지 않았다. 미아가 다른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을 때 대현은
기회를 보았다. 그는 서재를 나와 곧장 거실로 걸어갔다. 아들은 여전히 성 안에 있었고 무릎 위에 장난감을 보고 있었다. 대현은 쿠션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방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대현은 쿠션을 들어올려 구석에 깔끔하게 쌓기 시작했다. 장난감들은 집어서 선반으로 돌려보내줬다. 담요는 접어서 다시 벽장에 넣어줬다. 그동안 아들은 조용히 있었고 그의 눈은 각 움직임을 따라갔다. 몇 분 만에 성은 사라졌고 방은 이전과 똑같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현은 만족스러운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후 대현은 아들의 침실을 지나갔다. 아들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대현은 담요를 고쳐주러 가까이 다가갔다가 베개 밑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꺼내보니 작게 접힌 종이였다. 그는 종이를 펼쳤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짧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창밖이 덜 외로워졌어요. 그림은 없었고 단지 그 글자들 뿐이었다. 대현은 가만히 서서 그것들을 다시 읽었다. 그는 즉시 그것이 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글자들은 단순했지만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것들은 쿠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공간이 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현은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순간 대현은 자신이 단지 쿠션과 장난감 더미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이 안전하고 평범하며 통제력을 느꼈던 공간을 허물어버린 것이었다. 그 성은 놀이 이상이었다. 그것은 아들이 규칙을 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드문 장소였다. 이제 그의 결정 때문에 그 공간은 사라졌다. 베개 밑에 쪽지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조용한 상기였다. 대현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손에 쥔 채 방을 나섰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때로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생각은 그가 잠자리에 든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미아는 몇 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것을 계획해왔다. 그녀는 지훈이 손이 닿지 않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마다 올바른 도구가 있다면 그에게 얼마나 더 쉬워질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발로 장난감을 짚고 턱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무릎 사이에 물건을 끼우는 등, 하지만 연필이 굴러 떨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기를 기다려야 할 때의 좌절감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조용히 그녀는 월급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소소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리뷰를 읽은 끝에 아동용의 간단한 기계식 의수한 쌍을 찾았다. 그것들은 고급 병원용 모델은 아니었지만 가볍고 조절이 가능하며 작은 물건을 잡을 수 있었다. 소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방에 숨겨두고 그에게 줄 적절한 날을 기다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거실에서 그가 보통 그림을 그리는 낮은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소개 없이 그녀는 그의 앞에 상자를 놓고 말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좋아할 것 같아.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거나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발로 그것을 열었다. 의수를 보았을 때 그는 그것들에 시선이 고정된 채 얼어붙었다. 미아는 그의 어깨에 끈을 조절하고
하네스를 조이는 것을 도왔다. 팔을 움직이려는 첫 몇 번의 시도는 서툴렀다. 손가락이 너무 느리게 열렸고 잡는 느낌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테이블에서 작은 블록 하나를 집는 데 성공했다. 그의 얼굴이 즉시 환해졌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다른 물건을 잡아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 연습할수록 그는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연필을 잡아보고 2개의 블록을 함께 쌓아보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책장을 넘기기까지 했다. 한 번은 한 손에는 장난감 자동차를, 다른 한 손에는 퍼즐 조각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그는 더욱 흥분했다. 미아는 가까이 머물며 작은 제안을 했지만 결코 대신해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속도로 탐험하고 그 발전이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기를 원했다. 지우는 블록을 떨어뜨렸다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집어들 수 있었을 때 한 번 웃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는 새로운 팔을 계속 움직이며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고 그것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잠시 후 지우는 갑자기 책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맨 위 선반에 놓인 오래된 개조 장난감을 보았다. 그것은 발로 누르면 팔이 움직이는 레버가 달린 작은 플라스틱 인형이었다. 몇 군데는 페인트가 달았고 나사 하나는 약간 헐거웠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다.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첫 번째 장난감이었기 때문에 그는 몇 년 동안 그것을 간직해왔다. 새로운 의수를 사용하여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휠체어를 미아에게 더 가까이 굴렸다. 말없이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놀라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정말 괜찮겠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그것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고맙다고 말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쉽고 귀중한 것인 양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복돼서 대현은 서재로 향하다가 열린 문틈으로 흘끗 보았다. 그는 미아와 아들이 가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다. 미아는 손에 작은 개조 장난감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새로운 의수의 끈을 조절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대현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년 동안 아들에게 비싼 장비, 세심하게 설계된 치료 세션 등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런 종류의 반응은 본 적이 없었다. 그 장면은 따뜻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았던 작은 순간들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사적인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에게 닫혀있던 문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현은 방에 타고 싶지 않아 복도에 머물렀다. 아들은 계속해서 의수를 시험하며 물건을 잡고 손목을 돌리고 잡는 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다. 미아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여전히 장난감을 가까이 들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없는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대현은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즉시 바뀔 것을 알았기에 천천히 돌아서서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그는 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일부가 자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과 어쩌면 이 연결은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다. 대현은 미아가 주방에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다. 그녀가 컵 몇 개를 헹구고 있을 때 그가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말투는 이미 진지했다. 그는 그녀가 아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지켜봐 왔으며
그녀가 특정 경계를 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에는 날카로운 날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특정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으며 자신의 역할이 아닌 것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현은 그녀가 아들에게 누가 그의 보살핌을 책임지는지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아는 싱크대에서 돌아서서 대답하기 전에 천천히 손을 말렸다. 그녀는 적대감 없이 그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저는 누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할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었으며 죄책감의 기색이 없었다. 대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요점을 이해했는지 판단하려 그녀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다. 반항적이지는 않았지만 사과하는 태도도 아니었다. 그는 짧게 알았다고 중얼거리고 주방을 나섰고 여전히 자신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제력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미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화를 되새기며 아들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가 결국 빼앗기게 될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위험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평소의 업무를 계속했고 대현이 이제부터 더 면밀히 지켜볼 것을 알면서도 일과를 바꾸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날의 나머지는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직접적인 대화 없이 지나갔지만 긴장감은 남아있었다. 나중에 대현은 아들이 치료사와 함께 정원에 나가 있는 동안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들의 학교 자료를 확인하려 했지만 책상 위에 쌓인 종이 더미를 발견했다. 그것들은 굵은 검은 선과 밝은 색으로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들과 미아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커다란 그림자 같은 인물이 있었다. 다른 그림은 둘 다 긴 막대기를 들고 여러 마리의 괴물처럼 보이는 것과 마주하고 있었다. 대현은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아들이 미아가 준 의수처럼 보이는 기계팔을 하고 있는 그림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언젠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대현은 다른 그림들보다 그 종이를 더 오래 손에 들고 메시지와 아들의 얼굴에 그려진 작고 희망에 찬 미소를 응시했다. 순간 대현은 이전의 좌절감을 잊었다. 그는 이 그림들이 아들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했다. 비록 상상 속에서일지라도 전투에서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괴물들은 두려움, 외로움 또는 그의 상태의 한계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그림 속의 기계팔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대현은 자신이 첨단 치료, 비싼 장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 생각했다. 항상 그것들이 아들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여기 크레용으로 그린 간단한 그림 속에서 그는 다른 종류의 발전을 보았다. 굵은 색으로 그려진 희망. 그것은 치료 일정이나 의료 상담의 결과가 아니라 조용히 배경에서 자라난 인간적인 연결의 결과였다. 그 깨달음은 불편했다. 대현은 항상 환경을 통제하고 외부 영향을 제한하며 구조화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아들의 성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미아는 인내심, 관심, 그리고 작은 친절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규칙들 없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의수를 한 소년의 그림을 들고 책상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언젠가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어쩌면 지금 아들에게 더 많은 전문가나 첨단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상상할 이유를 줄 수 있는 누군가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대현이 아직 소리내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그와 함께 머물렀다. 아들이 정원에서 돌아왔을 때 대현은 여전히 방에 있었다. 그는 재빨리 그림들을 깔끔한 더미로 되돌려 놓고 옆으로 비켜섰다. 아들은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대현은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이 책상으로 다가가 턱으로 장난감 중 하나를 조절할 때 대현은 아들의 희망이 자신이 항상 신뢰해왔던 비싼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를 그의 상태 이상으로 보아주는 순간들에서 왔다. 그 순간들,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것들이 그에게 계속 상상할 힘을 주었다. 어느 날 대현은 자신이 미아를 위협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녀가 아들에게 자신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으로서는 그는 그 생각을 자신만 알고 있었다. 지우는 아침 내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의수를 사용해 색연필을 잡고 있었다. 그림은 그와 미아가 나란히 서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림을 완성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것을 바로 미아에게 주고 싶었다. 그녀는 위층 객실 중 한 곳에서 선반을 청소하고 재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 층간 이동을 도와줄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조종한 다음 난간과 의수를 이용해 몸무게의 균형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한 계단씩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그림은 의자 옆 주머니에 끼워져 있었지만 그의 집중은 온통 넘어지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쏠려 있었다. 그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앞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걸렸다. 그 움직임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었다. 그는 의수로 다시 난간을 잡으려고 했지만 미끄러졌다. 순식간에 의자가 기울었고 그는 옆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충돌 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다. 팔과 다리에 통증이 번졌고 그는 움직일 수 없어 소리쳤다. 발소리가 그를 향해 요란하게 다가왔다. 미아가 먼저 도착했고 들고 있던 먼지더리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부상을 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다급했고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잠시 후 대현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고 이미 기사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전화하고 있었다. 미아는 더 큰 부상을 입히지 않고 그를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지훈의 손을 잡고 그를 진정시켰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를 신속하게 진찰했다.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손목을 삐었고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대현은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미아는 의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복도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대현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되어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둔 자신을 탓했다. 미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지훈이를 너무 과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삶으로부터도요. 그녀는 분노 없이 그저 명확하고 꾸준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의 아픈 기억이 스친 듯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보살핌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대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은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의사들이 준 가벼운 진정제 때문에 아직 의식이 없었다. 대연은 침대 한쪽에 앉아 아들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아는 창가 근처에 조용히 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대연은 자신이 정해놓은 모든 규칙들,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르지 말 것, 감독 없이는 방 사이를 이동하지 말 것과 그것들이 아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또한 그를 위해 세상을 더 작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시도 때문에 다쳐서 누워있는 것을 보니 그 진실을 무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대현은 한때 옳다고 생각했던 결정들의 무게를 느끼며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대현에게 머물렀다가 미아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은 분명했다. 미아한테 가려던 거예요. 그 문장은 대현이 피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강타했다. 그것은 넘어짐이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위험을 감수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그 순간 대현의 저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가 흐려지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들이 이를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서 미아에게 다가가려 애쓰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남았다. 대현은 이 연결이 방해나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들이 놓치고 있던 삶의 일부로 가는 달이었다. 대현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는 창가에 남아있던 미아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경계를 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경계를 열어주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들에게 동반자 이상의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대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다. 대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보낸 작은 끄덕임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했다. 병실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지만 그들 세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변했다. 대현은 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대현은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으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미 다른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는 서재의 액자에 그 사진을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락방은 먼지가 많고 어수선했으며 상자들이 고르지 않은 더미로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는 몇 개를 옆으로 옮기며 안에 은주의 글씨로 쓰인 바렌 라벨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단정하고 둥근 글씨체를 보니 작은 기억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족이라고 표시된 상자 하나를 열고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에는 앨범, 낱장의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로 가득 찬 봉투들이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그는 뒤쪽 벽에 밀려있던 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보기보다 무거웠고 열어보니 여러 권의 공책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은주의 일기장이었고 각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사진 찾기는 잊혀졌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대현은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는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는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다. 글은 그녀의 익숙한 스타일로 솔직하고 따뜻하라며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날들, 그녀의 일, 그와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읽었다. 하지만 더 넘기다가 한 항목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아들이 태어나기 오래전 그녀가 참여했던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어려운 동네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고, 은주는 그곳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의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미아였다. 대연의 눈이 그 이름에 멎었다. 묘사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똑같은 조용한 결단력,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돕는 데 집중하는 똑같은 태도. 그는 그들의 길이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교차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대현은 이 연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이후의 기록에서 은주는 미아를 여러 번 언급했다. 그녀는 미아가 아이들을 인내심과 존중으로 대하는 방식, 결코 얕보지 않는 태도를 존경했다. 한 기록에서 은주는 미아가 한 소년에게 개조된 장난감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에 대해 썼다. 그녀가 묘사한 방식은 대연이 미아와 자신의 아들 사이에서 보았던 순간들과 거의 흡사하게 들렸다. 그러다 그는 완전히 멈추게 만든 한 줄을 발견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아 같은 사람이 우리 아이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는 상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읽었다. 말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깊었다. 마치 은주가 소원을 남긴 것 같았고 삶이 이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준 것 같았다. 대연은 일기장을 무릎에 펼쳐든 채 뒤로 기댔다. 다락방은 이전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는 미아가 도착한 이후로 품고 있던 모든 긴장과 의심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집안에서 그녀의 자리를 의심하고 그녀가 선을 넘고 있다고 걱정했던 것들. 이제 은주의 글을 읽으니 그 걱정들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미아는 그의 삶과 아들의 삶으로 돌아와 은주가 한때 바랐던 무언가를 이루어 주었다. 그는 아내가 몇 년 전 그 글을 쓰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는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을 것을 상상했다. 그녀가 이미 그때 미아를 신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한동안 대현은 그곳에 머물며 더 많은 기록들을 읽었고 그가 몰랐던 은주의 삶의 순간들을 맞춰 나갔다. 각 페이지는 그녀가 미아에게 느꼈던 유대감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것은 평범한 의미의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 신뢰, 그리고 그녀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어쩌면 이것이 아들이 미아에게 그토록 자연스럽게 반응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은주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같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연은 부드럽게 일기장을 덮고 표지에 손을 얹었다. 미아 같은 사람이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단지 그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가 그 사람이었다. 그 진실은 그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시켰다.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대연은 일기장들을 다시 작은 상자에 넣었지만 그것을 더미 깊숙이 숨기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쪽에 두었다. 원래 찾으러 왔던 사진을 들고 그는 다른 무게의 마음을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날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에게 훨씬 더 큰 것, 즉 그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었다. 거실을 지나가다 미아가 아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주의 소원이 생명을 얻은 것,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 진실이 머물도록 내버려둘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대연은 며칠 동안 은주의 일기장에서 읽은 것과 미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온 이후 목격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왔다. 그의 초기의 의심과
차가운 거리감에 대한 기억은 이제 낯설고 거의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변화, 즉 새로운 자신감, 더 밝은 에너지, 그리고 대연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호기심으로 매일을 기대하는 방식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미아에게 서재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일이나 일정에 대한 짧은 대화를 예상하고 들어왔지만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아들의 전담 간병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미아는 눈을 깜박하며 분명히 놀랐고 그가 확신하는지 물었다. 대현은 확신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그녀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직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그녀가 그들의 삶에서 얻은 자리에 대한 인정이었다. 미아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여전히 청소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고 대현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아의 새로운 역할과 함께 집의 리듬은 거의 즉시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조용하고 격식 있던 식사 시간은 대화와 웃음의 순간으로 변했다. 미아는 지훈에게 그들이 한 게임이나 치료 중에 일어난 재미있는 일에 대해 그날의 작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했다. 때때로 그녀는 식사 중에 음악을 틀었고 지훈은 박자에 맞춰 테이블을 두드리며 비트를 따라가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대현은 자신도 모르게 식탁에 더 오래 머물며 듣고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더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이 작은 순간들이 오랫동안 집안을 지배했던 경직됨을 깨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오후에는 서재로 물러나는 대신 대현은 종종 근처에 머물며 간단한 게임을 지켜보거나 참여했다. 미아는 그 사이사이에 청소를 계속했지만 언제나 지훈을 위한 동반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져 각 방에 더 많은 생기가 흐르는 것처럼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훈의 의수 사용 능력은 날이 갈수록 더 눈에 띄게 발전했다. 미아는 그를 위해 작은 도전 과제들을 만들었다. 다른 모양의 물건 집기, 특정 높이까지 블록 쌓기, 도움 없이 책장 넘기기 등. 처음에는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좌절했지만 미아는 그에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하라고 가르쳤다. 곧 그는 더 많은 제어력과 속도로 움직이며 치료사들조차 놀라게 했다. 대현은 아들이 이제 아침 식사 때 컵을 잡거나 미아에게 종이를 건네거나 의자를 살짝 옆으로 미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의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작은 과제들을 완수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자부심은 부인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대현은 아들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방을 가로질러 장난감을 옮기는 것을 보았고 아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현은 이것들이 단지 신체적인 향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자신감의 변화, 즉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변화였다. 미아의 존재는 지훈이 대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이전에는 그들의 대화가 짧았고 때로는 일정이나 과제에 대한 몇 마디로 제한되었다. 이제 지훈은 자신이 그린 그림, 완수한 도전 과제 또는 그와 미아가 발명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많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는 대현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그리고 대현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예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대현은 대화하는 동안 그의 휠체어를 길을 따라 밀어주었다. 지우는 심지어 가볍게 그를 놀리기 시작했고 대현은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에 놀라며 장난을 받아주었다. 이 순간들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커져가는 신뢰감에서 비롯되었다. 미아는 종종 근처에 서서 방해하지 않았지만 지훈이 그녀를 쳐다볼 때 조용한 미소나 고개 끄덕임으로 그 연결을 항상 격려했다. 대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수년 동안 그는 양육을 지켜야 할 약속, 관리해야 할 치료, 그리고 유지해야 할 일과 같은 일련의 과제로 접근해왔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잊고 있던 종류의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들이 도전 과제를 완수했을 때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또는 미아가 주에 깊게 들을 때 머리를 어떻게 기울이는지와 같은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식탁을 차리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을 돕는 등 평범한 활동 중에도 더 많이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은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내려앉았던 무거움이 서서히 걷히고 더 꾸준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모든 순간을 정의하지 않았다. 대현은 미아가 그들 둘에게 집안에서의 삶이 조용한 규칙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활기차고 공유되며 기대할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었다. 미아가 전담 간병인이 된 지 첫 달이 끝날 무렵 집안의 변화는 분명했다. 지우는 의수 사용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었다. 식사 시간은 침묵 대신 목소리로 가득 찼고 대현 자신도 몇 년 만에 가장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그들 모두가 저녁 식사 후 함께 앉아 있을 때 미아는 차를 마시고 지우는 그들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현은 자신이 미아에게 제안한 것이 직업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들의 가족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초대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들 둘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주었다. 혼자서 삶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일상의 편안함. 그리고 대현에게 그것은 그가 한때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획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다. 그날 아침 미아는 청소 도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평소의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특이한 것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닥에 놓인 종이 한 장. 그것은 다채롭고 단순한 그림이었는데 긴 팔 2개를 가진 막대 인물이 짧은 머리에 다른 인물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종이는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인 것처럼 보였다. 미아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각각은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그림에는 2 인물이 웃고 있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들이 밝은 노란색 태양 아래 밖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웃는 얼굴의 클로즈업이었다. 그림들은 복도를 가로지르는 일종의 흔적을 형성했다. 그녀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호기심이 커졌고 각 그림은 그녀가 천천히 걷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만큼 충분한 강역을 두고 있었다. 그 흔적은 식당을 지나 정원으로 열리는 유리문 쪽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그림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더 빨리 뛰고 있었고 밖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정원으로 들어서서 본 것에 놀라 멈춰 섰다. 그곳 평평한 잔디밭 위에 지훈이 뒤쪽 벽 근처에 설치된 한 쌍의 평행봉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의수는 봉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발은 땅에 굳건히 디디고 있었으며
몸은 집중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임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비추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봐요. 아빠랑 연습했어요. 비밀이었어요. 미아의 시선은 잠시 집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대연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섰고 자부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잡았고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봉은 튼튼해 보였지만 미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힘과 제어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체중을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의수가 봉을 더 꽉 잡았고 그는 한쪽 발을 땅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앞으로 움직인 다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온몸이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단 한 걸음, 느리고 신중한 걸음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큰 거리를 건넌 것처럼 환해졌다. 보세요. 그가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조금 날고 있어요. 미아는 그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다른 발을 들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지 않았다. 각 걸음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모든 동작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그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도울 준비를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 순간을 그가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그의 팔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고 몸을 지탱하는 노력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미아는 그의 소나기가 풀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균형을 완전히 잃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그녀의 팔에 안겼고 숨은 가빴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몸의 온기를 느끼며 그를 단단히 안았다. 날았네, 우리 아기. 그녀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드디어 날았어. 그 말들은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녀가 느낀 자부심과 일치하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마치 그 노력이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었다는 듯이. 대현은 정원 가장자리 근처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느슨하게 낀 채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미아는 바로 그의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 즉 소년의 신체적 성취, 시도하려는 그의 용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공유된 기쁨을 담고 있었다. 대현에게는 그것은 또한 아들이 자신이 믿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확인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도왔지만 미아가 그곳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 그 승리가 다른 방식으로 그들 세 사람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아는 잠시 더 지훈을 안고 있다가 부드럽게 그의 휠체어에 앉혔고 그가 편안한지 확인했다. 지훈의 미소는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만든 마지막 그림, 즉 날개처럼 팔을 뻗은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의 무릎에 놓아주었다. 대현이 천천히 다가와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정원에서 나무잎이 살랑이는 희미한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함께 서 있었다.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지훈의 미소에, 미아의 손이 보호적으로 머무는 방식에, 그리고 대연의 꾸준한 시선에 쓰여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기억할 순간이었다. 단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비록 조금일지라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날로서 크고 울림이 있던 복도들은 이제 목소리, 웃음, 그리고 움직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 건물은 장애 아동을 위한 센터인 지훈 프로젝트의 본부가 되었다. 그 방들 안에는 선반에 개조된 장난감들이 줄지어 있었다. 선반에는 다양한 모델의 의수와 의족이 걸려 있었으며 다채로운 포스터에는 활동 중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치료실은 더 이상 임상적인 느낌이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숨결이 시작되는 놀이 공간처럼 보였다. 부모들은 인근 도시와 멀리서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기 위해 왔다. 어떤 이들은 센터가 제공하는 의지 보조기를 위해, 다른 이들은 놀이와 재활을 결합한 창의적인 치료 세션을 위해 왔다.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미아는 이제 대연과 함께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방들을 오가며 활동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부드러운 격려를 건넸다. 그녀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를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단지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대연도 그만큼 변했다. 더 이상 문가나 카메라에서 지켜보는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는 센터의 프로그램에서 하루를 보냈다. 때로는 의지 보조기를 맞추는 것을 돕고, 때로는 그룹에게 책을 읽어주고, 다른 때에는 단순히 부모들과 앉아 경험을 공유했다. 이제 더 나이가 들고 강해진 지훈은 프로젝트 메시지의 얼굴이 되었다. 그의 사진은 브로셔에 실렸고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의수를 쉽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새로운 아이들에게 자신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연습을 통해 배운 비결을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센터 개관 기념일에 그들은 특별한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환영하는 공동공간이 된 저택의 거실에서 그들은 다채로운 종이, 가위, 끈 등 재료를 모았다. 아이들 부모,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밝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의 종이, 나비 수백 개를 잘라냈다. 각각의 나비에는 이름, 짧은 메시지 또는 작은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계획은 한때 지훈이 몇 시간 동안 홀로 앉아 침묵 속에서 밖을 내다보던 바로 그 집 앞에 큰 창문을 채우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유리의 나비를 테이프로 붙이며 웃었고 전체 표면이 색의 모자이크로 덮일 때까지 겹쳐 붙였다. 햇빛이 그것들을 통해 비치면서 바닥의 빛의 패턴을 드리웠다.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장식 이상이었다. 그것은 상황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선언이었다. 마지막 나비가 놓이자 지훈은 휠체어를 창가로 굴렸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의 모습은 이제 공허함 대신 색과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살짝 돌아서서 그는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전에는 여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지금은 최고예요. 몇 초 동안 방은 조용해졌고 그의 말의 무게가 스며들었다. 미아는 그의 옆에 서서 창문에서 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그 창문이 고립과 갈망의 상징이었던 초창기를 기억했고 그것이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한 것을 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대연은 팔짱을 낀 채 근처에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진짜 변화를 목격한 데서 오는 그런 표정이었다. 미아는 지훈의 의자 뒤에 손을 얹고 살짝 몸을 숙였다. 있잖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창문만 변한 게 아니야. 너도 변했어. 그가 씩 웃으며 유리를 다시 쳐다보았다. 네, 근데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그녀의 가슴이 가장 좋은 의미로 벅차올랐다. 이것은 단지 그가 의수에 적응하거나
신체적인 힘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배운 것을 가져다가 전달하고 자신의 여정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충실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곳에 함께 머물며 주위에 나비로 가득 찬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계속되었고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가벼운 바람에 종이 날개가 스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대현이 그들에게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들 세 사람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의 의미는 분명했다. 지우는 의술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햇빛이 유리의 색들을 통과하면서 마치 온 방이 그 희망에 감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난 2년이 만들어낸 것을 반영했다. 단지 센터가 아니라 두려움이 가능성으로 대체된 장소. 드디어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거나 나빴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